1번입니다. 1번은 지금 토합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있는데 보기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란킨 토합 이론은 흙의 소성평형 상태를 고려하고 콜롬보 토합 이론은 파괴면이 평형인 가상 파괴면을 파괴 흙세기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우선 란킨 토합 이론을 살펴보면 우리가 토합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파괴 포락선이 있죠. 파괴 포락선이 있는데 초기 응력 상태가 있고 이 상태에서 뭐 횡구석이 변하면 모원이 이렇게 커지니까 얘가 이렇게 딱 닿을 때, 그러니까 여기 파괴가 발생했을 때, 파괴 발생 시 모원을 이용해서 토합을 산정을 하죠. 그래서 이 파괴 발생 시에 어떤 평형 조건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 모어원에서. 그리고 콜롬보 토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롬보 토합도 파괴 발생 시에 힘 평형을 이용해서 토합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파괴 발생 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성 평형 상태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기 1번은 란킨 토합 이론은 흙의 소성평형 상태를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런데 요거랑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은 콜롬보 토합도 소성평형 상태를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란킨이 있고 콜롬보가 있는데 얘도 소성평형 상태를 고려를 한 거고, 그 와중에 얘는 모어원을 이용을 한 거고 얘는 힘 평형을 이용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거를 보면 파괴면이 평면인 가상 파괴 흙세기를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콜롬보 토합 이론에서 힘 평형을 고려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힘 평형을 고려할 때 이 파괴면을 직선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직선이 아닙니다. 이 콜롬보 토합 이론에서는. 란킨 토합 이론에서는 직선이었죠. 걔는 원래 직선인 거고, 콜롬보 토합 이론은 직선이 아니지만 우리가 직선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수동 토합이 크게 산정됩니다. 란킨 토합보다 수동 토합이 크게 산정이 돼서 불완전측 설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번에 암기를 하라 그랬죠. 어떤 중요한 문장이 있었냐면 란킨 토합 이론은 콜롬보 토합 이론보다 주동 토합을 크게 산정해서 안전측이라 그랬고, 콜롬보 토합 이론은 란킨보다 수동 토합을 크게 산정해서 불완전측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수동 토합이 크게 산정된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선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기 2번은 란킨 토합 이론은 벽체와 흙의 마찰을 고려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지금. 그리고 콜롬보 토합 이론은 벽체와 흙의 마찰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반대로 됐으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란킨의 토합 이론에서는 주동 토합 계수와 수동 토합 계수는 항상 역수 관계이나 우리가 란킨 토합 계수에서 주동 토합은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죠. 그리고 수동 토합 계수는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1 플러스 사인 파이라고 해가지고 얘네 두 개가 역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란킨에서요. 그런데 콜롬보 토합에서는 요거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 계산도 안 되고 역수 관계도 아닙니다. 콜롬보 토합은. 그래서 3번은 맞죠?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4번을 보면 란킨 토합 계수는 모어원에서 유도됐고 맞죠? 콜롬보 토합 계수는 힘 평형 방정식에 대해서 유도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새로운 표현들이 좀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들 혹은 뭐 요거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랑킨 토합 이론과 콜롬보 토합 이론이 소송 평형 상태다, 이런 문장들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얼마든지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면 안정 평가 문제고요. 사면 안정 평가 문제고, 제가 이 문제는 토질력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성토, 그리고 절토, 흙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프를 총 8개를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굴착이라 그랬으니까 절토의 경우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2개를 암기를 하라 그랬죠. 여기를 시간축으로 놓으면 우리가 간극수압과 안전율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개형을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실전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공이 완료된 후고, 시공 완료 시점, 요거를 일단 그리면 뭐 해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기 1번부터 한번 보면 굴착이 종료된 후에 안전율은 증가를 한다 그랬는데, 증가를 하고 완료가 된 후에도 감소를 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바로 알 수 있고 답이 1번이고, 2번은 굴착이 종료된 후에 전단 강도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냐면, 우리가 전단 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굴착이 종료된 후에 여기를 보면 수압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지니까 전단 강도는 점점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고, 3번은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 전단 응력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부세니스크 탄성론 그 설명을 할 때 전단 응력이라는 게 언제 발생을 한다 그랬냐면, 비대칭이 발생할 때 생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단 응력은 비대칭이 없으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자연 집안에 있는 어떤 요소에서는 전단 응력이 없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대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치를 해서 여기가 날라갔죠, 이만큼. 그래서 집안에 비대칭이 생겼으니까 뭐 흙을 파면 팔수록 비대칭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 전단 응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은 굴착이 진행되는 동안 간극수압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여기죠, 첫 번째 감소하니까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흙의 물리적 성질이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는데, 1번 보기부터 한번 보면 액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이라고 했습니다. 액성 지수는 우리가 LI로 표현을 하고, 밑에는 뭐 LL 마이너스 PL, 액성한계 마이너스 소성한계, 그리고 함수비 마이너스 소성한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외워놔야 되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 LI가 1보다 크면 액체 상태라 그랬고, 그리고 LI가 0에서 1 사이면 우리가 소성 상태라 그랬고, LI가 0보다 작으면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액체 상태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면 맞는 문제고요. 그리고 보기 2번은 활성도는 점토광물 중 카오리나이트가 몬모닐로나이트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그랬는데, 요거는 너무 쉬운 보기죠. 우리가 이 그래프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가 0.002mm 이하 입자의 중량 배분율 퍼센트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를 소성지수라고 하면, 여기에 기울기를 우리가 활성도라고 했는데, 기울기를 활성도라고 했고, 카올리나이트가 가장 작고 일라이트, 몬모닐로나이트 순으로 크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카올리나이트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2번은 틀렸죠. 그리고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모닐로나이트를 구분하는 활성도의 그 값들이 여기가 0.75고 기울기가 여기는 1.25입니다. 요 정도는
사실 이제 뭐 기사 문제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서울시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언제 국가직이나 국가직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방직은 없죠. 그리고 3번은 이 보기는 조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보기 채우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CH는 고소성의 무기질 점토다라고 했는데 통일분류법에서 뭐 무기질, 유기질 판정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맞는 보기고 4번은 점토의 연경도가 함수비에 의존하는 이유는 점토 입자 표면의 흡착수층의 두께가 함수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연경도가 뭐라 그랬냐면 점토 입자의 성질이 함수비에 따라 변하는 성질, 점토 입자가 함수비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연경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왜 발생을 한다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 점토 입자가 있죠. 그래서 이 근처에 뭐 물들이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 주변에 거동이 되지 않는, 거동이 제한되는 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이중층수라고 했는데 이 이중층수들은 이중층수와 이중층수는 서로 이렇게 반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토 입자에서 인력과 반력이 있다 그랬는데 인력은 면과 모의 인력, 반력은 이중층수 간 반력이 있어서 인력이 세냐 반력이 세냐에 따라서 입자의 뭐 구조가 변화된다든지 특성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 이중층수, 이 반력이 결국에 함수비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함수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흙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지금 4번은 말뚝에 작용하는 부마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부터 보면 연학 지반에서 지하 수위가 감소하면 부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마찰력이 언제 발생을 한다 그랬냐면 우리가 말뚝이 이렇게 있고 지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 흙에서 말뚝보다 더 치마가 발생을 하게 되면 흙이 말뚝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힘을 부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수위가 감소하게 되면 원래 여기 있던 지하 수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흙의 유효응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밀치마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흙이 말뚝보다 더 많이 치마가 발생을 했으니까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부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을 보면 군말뚝에서 발생하는 부마찰력은 단말뚝보다 작다고 했는데 우리가 단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단말뚝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부마찰력이 발생을 할 텐데 밑으로 발생을 해야 되죠. 밑으로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군말뚝을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등압선이라 그러는데 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겹치게 됩니다. 힘을 받는 범위가 이렇게. 그럼 이 부분에서 흙의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중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부마찰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군말뚝에서는.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3번은 부마찰력이 발생한 말뚝 두부에 상지하중을 작용시키면 부마찰력이 감소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뭐 흙이 치마가 발생을 했어요. 치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말뚝 두부에 상지하중을 작용을 시키게 되면 말뚝이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흙도 내려가고 말뚝도 내려가면 상대 변이가 없어지죠. 그러면 부마찰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은 부마찰력의 크기는 흙의 종류, 말뚝의 재료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부마찰력이 말뚝과 흙 사이에 어떤 마찰에 의해서 발생을 하니까 흙의 종류라든지 뭐 거칠거칠하면 더 많이 발생을 할 테고 말뚝의 재료도 뭐 거친 표면을 갖고 있으면 부마찰력이 크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말뚝과 흙 사이의 상대 변이 속도에 무관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번에 같이 암기를 해두세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뚝과 흙 사이의 상대 변이 속도가 느리면 작아지고 빠르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흙의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에서 동해를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고 지금 1번부터 보면 흙의 동해는 아이스렌즈 형성에 의한 동상과 아이스렌즈 융해에 의한 강도 저하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우선 동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반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지하수위가 있습니다. 저 밑에 많이 낮은 곳에 지하수위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얼 수 있는 프로스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0도가 되는 선이 여기 정도에 있다고 해봅시다. 땅이라는 것은 밑으로 파고 내려갈수록 따뜻하니까 0도 선이 여기 있으면은 그 위로는 영하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모여가지고 얼기 시작합니다. 여기 얼음이 형성이 되는데 요걸 보고 우리가 아이스렌즈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만약에 얕은 기초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얕은 기초가 위에 있는데 여기 밑에서 아이스렌즈가 형성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이 얼음으로 얼면 부피가 팽창하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기초를 막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 어디는 밀어 올리고 어디는 안 밀고 이러니까 이 기초에 막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 동상에 의해서 아이스렌즈 형성에 의한 동상에 의해서 기초에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겨울에는 이렇게 아이스렌즈가 형성이 되죠. 아이스렌즈가 형성이 되는데 봄이 되면은 이 아이스렌즈가 녹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전단 강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아이스렌즈가 녹으면서 여기서 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빠지니까 전단 강도가 감소하겠죠. 봄에. 그러면은 물이 녹으면서 또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아이스렌즈 융해에 의한 강도 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라는 것은 얼 때 발생하는 동상의 문제와 녹을 때 발생하는 이렇게 강도 저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점토질 지층은 충분한 물이 공급되면 동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 점토질층이 있고 물이 많으면 모세관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동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3번은 지하수위가 깊어도 동결선이 모관 상승고 이내면 동해를 받을 수 있다. 뭐 물은 여기 있지만 모관 상승고가 지금 여기까지 발생을 했죠. 요만큼 발생을 했는데 프로스트 라인이 더 밑에 있다면 모관 상승고 이내면 동결선이 모관 상승고 이내면 동해를 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얼 수 있으니까. 4번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한데 실트질 흙은 점토질 흙에 비하여 간극이 커서 모관 상승고가 낮으므로 동상 피해가 적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요게 마치 맞는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복인데 모관 상승고의 높이는 입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크다 그랬죠. 작을수록 크다. 그러면은 모관 상승고는 점토가 실트보다 클 겁니다. 점토에서 모관 상승고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동상에 의한 피해도 점토가 더 크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인데 물이 여기 있고 모관 상승고가 이렇게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토 입자는 이론적으로 모관 상승고가 높아요. 높은데 문제가 뭐냐면
투수계수가 워낙에 낮습니다. 너무너무 낮아서 모관 상승고가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올라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느려서. 그래서 점토 입자에서는 동상이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가장 치명적이냐? 실트입니다. 실트는 적당히 입자도 작으면서 투수 개수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점토, 실트, 그리고 모래, 자갈이 있으면 모래 자갈은 뭐 거의 모관 상승고가 없고 얘네가 모관 상승고가 큰데 이론적으로는 모관 상승고가 점토가 가장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투수 개수가 너무 작아서 여기서는 동상 융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흙은 실트다. 요걸 암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트질 흙은 점토질 흙에 비하여 간극이 커서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진. 모관 상승고가 낮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낮아요. 하지만 동상 피해는 가장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6번은 너무 쉬운 문제고 지금 균질한 상태로 탄성고동을 하는 집안이 있는데 집안에 포화송비가 주어진 상태에서 정지토합계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뭐 답은 간단한데 우리가 정지토합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 일반적으로 사질토에서 뭐 내부 마찰각을 주어주면 1-sin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정규 안밀일 때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뭐 과안밀이라면 이건 정규 뭐 NC나 뭐 정규 안밀에서 이건 OC에서 표현을 할 테면 뭐 루트 OC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처럼 포화송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라 그러면 뭐 K0는 1- 포화송비분의 포화송비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밑에가 4분의 3이고 위에가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은 정지토합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동토합 수동토합은 뭐 란킨이나 콜롬보 토합을 이용하더라. 뭐 이 정도까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지금 연약 점토로 뒤채움된 옹벽이 있는데 비배수 상태로 인장 균열이 발생을 했을 때 주동토합의 합력을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선 주동토합 계수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인데 지금 파이가 0이죠. 그래서 주동토합 계수는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동토합은 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KA 감마 Z 마이너스 2C 루트 KA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KA가 1이고 감마가 지금 16이죠. 그리고 Z 마이너스 2에 C는 16이고 루트 1 이걸 정리를 하면 16Z 마이너스 3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Z가 0일 때는 마이너스 32니까 Z가 0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2고 그리고 Z가 4m일 때는 64 마이너스 32니까 32겠죠. 그래서 주동토합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2, 32고 4m니까 여기 인장 균열 깊이가 2m가 되겠죠. 그런데 인장 균열이 발생된 후에 주동토합의 합력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무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면적만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2죠. 그래서 답은 32kN/m가 나오겠네요.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한 문제인데 개념 자체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안식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각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붓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흙이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흙이 점점 이렇게 쌓일 텐데 이 각도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가 정확히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사질토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사질토의 내부 마찰각이 보통 한 30도를 보이게 돼서 우리가 안식각이라는 게 30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맥시멈 값이니까 이게 지금 안전율
안전율이 1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파이가 30도가 발생을 하더라. 그럼 우리가 안전율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안식각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위쪽에 탄젠트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안식각을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탄젠트 파이라고 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파인데,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율을 도입하면 얘를 몇 도까지 쌓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베타를 몇 도까지 쌓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게 맥시멈 값이고, 맥시멈 값을 저항력으로 놓고, 그리고 우리가 뭐 설계상 지금 몇 도나 더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탄젠트 파이가 30도라 그랬죠. 그리고 탄젠트 베타를 몇 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지금 안전율을 2분의 3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를 탄젠트 베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베타는 3분의 2 탄젠트 30이 될 테고, 그래서 이거를 베타를 탄젠트 30이 이게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3 루트 3분의 2가 될 테고, 이게 아크 탄젠트가 이렇게 될 테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 있겠네요. 1번. 9번입니다. 지금 9번은 왼쪽에 물이 담겨있는 수조가 있고, 여기 지금 물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모래가 담겨있는 토조가 있는데, 분사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수위차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분사현상은 언제 발생이 된다고 했냐면, 이 한계 동수경사보다 동수경사가 클 때 발생을 하죠. 그런데 한계 동수경사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2분의 gs-1이 있고, 감마 w분의 감마 프라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비중이나 간극비에 대한 얘기가 없고, 여기 감마 세츄에이션이랑 감마 w가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감마 w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빼면 되니까 지금은 20에서 10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ICR이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분사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동수경사를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동수경사라는 것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수두차죠. 그런데 수두차는 이렇게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 문자 그대로 H를 쓰면 되고, 지금은 공교롭게 같죠. 그래서 L은 모래에서 물이 흐른 길이니까 1.2m죠. 그래서 1보다 1.2m분의 H, 이게 커야 되니까 H가 1.2m보다 크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지금 문제가 옹벽의 뒤채움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모래집안일 때 랑킨법에 의해서 주동투합 산정 결과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뭐 크기를 보지 말라 그랬죠. 크기를 직접 계산을 하지 말라 그랬죠. 숫자를.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뭘 써야 되냐면 양정을 쓰고, 그리고 건경연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지하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조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가 기억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지하수가 뒤채움제의 지표까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정수합이니까 이쪽에다 쓰고, 니은도 됐고, 옹벽의 전 후면에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건 양쪽에 물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여기죠. 그리고 리을은 경사배수제죠.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귿, 기역, 리을, 니은을 고르면 됩니다. 큰 것부터 쓰라 그랬으니까 니은, 리을, 기역, 디귿이겠네요. 그래서 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지금 두 개의 다짐 곡선이 있는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입니다. 좀 어렵기도 한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다짐 곡선에서 우리가 좌상향으로 이동할 때 다짐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조건이 세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입도 분포가 양호할수록,
그리고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그리고 조립분이 많을수록 다진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랬고, 지금 보기 2번부터 보면 흙 종류가 동일할 경우 A의 다짐 에너지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죠. A가 B보다 좌상향에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3번은 다짐 에너지가 동일할 경우 곡선 A가 곡선 B보다 더 많은 조립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4번은 다짐 에너지가 동일할 경우 곡선 A가 B보다 더 양호한 입도 분포를 보인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기 1번을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곡선 A의 투수 개수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뭐 종류가 동일할 경우 어떤 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은 투수 개수니까 일단 이거를 씁니다. 테일러 일반식을 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랑 B랑 차이가 뭐냐면 A가 B보다 감마 D가 크죠. 감마 D가 A가 더 큰데 우리가 2는 감마 D분의 GS 감마 W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A의 다짐 에너지가 크니까 A의 간극비가 더 작겠죠. 그래서 이 A보다 이 B가 더 큽니다. 그러면 간극비가 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간극비가 분자에 3승 형태로 있으니까 간극비가 클수록 투수 개수도 크겠죠. 그래서 KB가 KA보다 투수 개수도 큽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다짐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조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수 개수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테일러 일반식을 쓰고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 테일러 일반식에.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게 건조 단위 중량이니까, 근데 건조 단위 중량은 이 테일러 일반식에 연관되는 게 없죠. 그러면 요거를 연상을 해서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투수 개수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꼭 복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12번입니다. 지금 테르작 얕은 기초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전반 전단 파괴 시에 응력을 고려한다 그랬죠. 이거 맞는 얘기죠. 전반 전단 파괴를 가정한다 그랬고, 2번은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2에서 3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설계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은 없고 뭐 보통 2에서 3을 이용한다 이 정도만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고, 뭐 5 이런 거는 너무 터무니없고 그냥 얼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요 정도는 기억하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 공식이라고 하면 CNC QNQ 2분의 1 감마 B N 감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질력학에서는 점성토라 그러면 그냥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뭐 비배수 상태라고 간주를 하고, 워낙 투수 개수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비배수 상태는 파이는 0을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테르작 일반 공식에서 우리가 테르작식에서는 파이가 0일 때 NC, NQ, N 감마를 뭐 5.1410을 쓰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배수 상태에서 N 감마가 0이에요. 그럼 요거다 대입을 하면 점성토에서는 기초폭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항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B는 뭐가 되든지 이 항은 없죠. 그래서 점성토에서는 허용 지지력은 기초폭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사질토는 N 감마가 있으니까 B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비례하여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3번도 맞고 2번, 1번도 맞고요. 그리고 4번은 우리가 NC, NQ, N 감마를 지지력 개수라고 하는데, 이 지지력 개수는 내부 마찰각에 대한 함수라 그랬습니다. 점착력은 전혀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이만 안다면 NC, NQ, N 감마를 구할 수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13번입니다. 압축 지수와 제압축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 1번이랑 3번을 좀 같이 보면 우리가 불교란 시료랑 교란 시료에 대해서 압축 지수를 계산하는 경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란 시료 같은 경우는 0.009
LL-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교란 시료는 0.007 LL-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뭐 요거까지는 뭐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공부를 한 학생들은 또 외우면 좋지만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거 말고도 외울 게 많으니까 일단은 암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액성 한 개에 비례하더라. 압축 지수가 액성 한 개가 커지면 압축 지수가 커지더라. 요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란 시료가 교란 시료보다 압축 지수가 더 크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 식을 암기하셔도 좋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액성 한 개가 커질수록 압축 지수는 커진다. 맞는 얘기죠.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불교란 점토의 압축 지수가 교란 점토의 압축 지수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2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압축 지수의 크기가 압축 지수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뭐 이렇게 그려지죠. 유효용력 간극비 곡선을 보면 그래서 여기가 제압축 지수의 기울기고 여기가 압축 지수의 기울기니까 제압축 지수의 크기가 압축 지수의 크기보다 당연히 작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초기 간극비가 커질수록 압축 지수도 커진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초기 간극비가 크다는 것은 이렇게 흙이 성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그러니까 느슨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압축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압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더 가파르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간극비가 커질수록 압축 지수도 큽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지금 간극수압 계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부터 한번 보면 완전히 포화된 점토의 B값은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도 같이 보죠. 2번은 일반적으로 포화도가 커질수록 B값은 커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잉간극수압계수 B라는 얘기는 B는 등방압밀 하중, 등방압밀 혹은 구속압력 단계에서 삼축 압축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속압력 단계에서 등방하중 시그마 3와 그때 발생하는 과잉간극수압의 B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시그마 3분의 델타 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B라는 것은 포화도에 대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포화도 S 포화도에 대한 함수고 S가 커지면 커질수록 B도 커집니다. 그래서 포화도가 0일 때 그러니까 건조일 때는 B가 0이고 포화도가 100%일 때는 B가 1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포화도랑 B랑 정비례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얘가 뭐 50%다. 그럼 얘가 0.5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0일 땐 0이고 뭐 100%일 땐 1이지만 이렇게 딱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완조된 포화된 점토는 1이고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 요건 맞습니다. 됐죠? 그런데 뭐 50%이면 0.5다. 이런 보기는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교 안밀 점토의 A값은 과안밀 점토의 A값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정교 안밀토의 A값은 0.5에서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안밀 점토는 0.5에서 0 정도가 나오고 일단 이 값들을 뭐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해야 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A 개수는 축차 응력 단계에서 델타 시그마 D와 그때 발생되는 델타 U의 B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A가 정리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론 강의에서 한번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축차 응력 단계에서 발생되는 과잉간극수압이 있어야 되니까 CU 시험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데 좀 공부를 완전히 고난이도 문제를 풀 의향이 있는 친구들은 90점을 넘어가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CU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지금 구속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여기에 축차 응력을 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에 축 변형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압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축방향 변형률로 표현을 하고 CU 시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CU 시험에서. 여기 과잉간극 수압이 있을 텐데, 과잉간극 수압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느슨한 모래나 정규한밀 점토는 이렇게 플러스 과잉간극 수압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뭐 조밀한 물에나 과한밀 점토는 처음에는 플러스지만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A 개수를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정규 암밀 점토는 이 과잉간극 수압이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A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0.5에서 1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과한밀 점토는 결국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0.5에서 0이 과한밀 점토가. 그래서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면 좋지만, 굳이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 정규 암밀 점토는 뭐 0.5에서 1, 과한밀 점토는 마이너스 0.5에서 0이 발생을 하더라.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지금 흙의 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유효 시험에서는 파괴 시 축차 응력의 크기는 구속 응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을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 이쪽을 타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유효 시험에서는 하나의 유효 응력원이 그려진다 그랬죠. 유효 응력원이 한 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떤 구속 응력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 원의 크기가 동일하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구속 응력이 요거죠. 근데 구속 응력이 더 커졌다, 여기다. 그래도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고, 여기를 CU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괴 시 축차 응력의 크기라는 것은 요거를 의미합니다. 델타 시그마 D를. 그런데 얘네가 지금 원의 직경이 다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구속 응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이 보기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고, 이 그림이랑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이미 저번에도 한번 풀었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보기인데, 2번은 흙의 전단 파괴는 전단 응력이 최대인 면을 따라 발생한다. 아니죠. 요거는 너무 쉬운 보기고 중요한데, 모어 콜럼브 파괴 포락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쪽을 시그마, 이쪽을 타우라고 한다면 모어원이 이렇게 접하겠죠. 동그랗게 모어원이 이렇게 접하는데, 파괴점은 여기고 최대 응력점은 여기죠. 그래서 전단 응력이 최대인 면을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보다 조금 더 작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맥스는 여기지만.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리고 3번은 이거는 그냥 이 보기로 그대로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균등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균등 개수가 크면 내부 마찰각이 큽니다.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왜냐면 균등 개수가 크다는 것은 입자 분포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분포가 좋으니까 서로 안에서 마찰이 잘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도 크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파이가 커지면 우리가 전단 강도는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플러스 c니까 파이가 커지면 전단 강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작을수록이라 그랬죠. 그래서 작을수록 작아지겠죠. 크면 커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CU가 작으니까 파이가 작고, 그래서 전단 강도도 작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은 시공 중 혹은 직후의 기초 지반에 대한 단기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베트 전단 시험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직후 혹은 시공 중에 단기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딱 그 순간에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지반을 해석하겠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투수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수대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비배수 전단 시험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4번 보기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읽으면서 눈에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2m, 4m 크기의 직사각형 기초에 100kN/m 제곱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기초 아래 6m 깊이에서 2대1 경사법으로 응력의 증가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몇 번 이미 풀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풀어보면, 지금 여기가 2m, 4m라고 하면 지금 밑으로 지금 6m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쪽으로 3m 증가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쪽도 3m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단면은 밑에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은 2m였던 것은 2m 플러스 6m가 되고, 4m였던 길이는 4m 플러스 6m가 되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위에서 이제 가한 하중이 100kN/m 제곱이니까 Q라는 하중이 B 곱하기 L에 작용을 했었는데, 원래 위에서 준 힘이, 그런데 이제 밑에서는 이제 이 힘이 분배가 되겠죠.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B 플러스 Z만큼 L 플러스 Z만큼 넓어진 영역에 대해서 위의 하중을 분담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만큼 응력의 증가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이거죠. 이게 이거고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델타 시그마 Z는 2 플러스 6이고, 여기는 4 플러스 6이죠. 그리고 여기는 100kN/m 제곱이 되고, 여기는 2m 곱하기 4m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0kN/m 제곱이 나오겠네요.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출제 오류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미 답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전에 답으로 인정이 돼버려서 일단은 이 풀이 그대로 일단 암기를 하시고, 혹시 풀었는데 답이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은 별도로 이제 또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 문제가 왜 출제 오류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지금 설명을 하면은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출제하신 분이 낸 그 의도에 맞춰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7번을 풀어보면 폭이 20m고 길이가 30m인데 여기에 지금 하중이 32,400kN이 왔죠. 그래서 안전율을 1.5로 해서 완전 보상 기초를 되기 위한 근육 깊이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완전 보상 기초부터 설명을 하면, 일단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하중을 줬는데, 이렇게 하중을 주게 되면 여기 지중해 응력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흙을 파내면, 이 밖에서 준 Q만큼 흙을 파내게 되면 지중해 증가하는 능력이 없어지죠. 이러한 이제 근육 깊이를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얘기고, 이런 기초를 보고 완전 보상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외력을 밖에서 Q를 줬고 흙을 파냅니다. 감마 VF만큼 파냈을 때 이게 똑같아지면, 그러니까 0이 되면 이제 이것 보고 완전 보상 기초라고 하는 거고, 이때의 DF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Q에서 감마에 최적은 ADF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32,400kN이고, 여기 위에 흙은 18kN/m 3승이고, 단면적은 20m 곱하기 30m고, 여기에 DF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DF는 이게 3m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전율을 1.5로 고려를 하라 그랬으니까 FS분의 DF를 하면 이게 2m가 나와서 답이 2m입니다. 아시겠죠? 18번입니다. 이 문제는 안밀 시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문제고, 지금 안밀 시편의 두께가 H가 25mm라 그랬고, 연지 응력이 25kPa일 때 초기 간극비가 1.5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응력을 50kPa로 증가를 시켰는데
이때 5mm의 치마가 발생을 해요. 델타 H가 5mm의 치마가. 그리고 이때 간극비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이 제로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제로는 HS분의 VS분의 VV, 원래는 VS분의 VV지만 단면적이 똑같으니까 HS분의 HV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HS분의 H-HS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죠. 그리고 이게 1.5니까 여기서 HS를 계산을 하게 되면 10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원은 이 제로에서 HS분의, 그러니까 원래는 델타 E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제로에서 HS분의 델타 H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면 원래 1.5였고 HS가 여기서 10으로 구했고 델타 H가 5mm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0.5니까 이 원이 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압축 지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압축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여기를 로그 시그마 프라임으로 놓고 여기를 간극비로 놓으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우리가 압축 지수라고 하죠. 그러면 압축 지수는 델타 로그 시그마 프라임 분의 델타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지우고, 이 원은 일단 1이고요. 그래서 지금 25에서 50이 됐죠. 그래서 로그 50에서 로그 25가 됐고, 이 원은 지금 1.5에서 1이 됐죠. 그래서 1.5에서 1이 되니까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67 정도 나오니까 1.7을 고르시면 되고, 답은 4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8m 두께의 포화 점토가 있는데 80kN/m 제곱의 무한 등분포화 중에 지금 작용을 하고요. 그런데 1년 경과 후에 60cm의 치마량이 발생했다면 안밀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 치마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안밀도를 계산을 하려면 총 치마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정규 안밀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총 치마량은 1 플러스 2분의 cc h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 분의 시그마 1 프라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서 시그마 제로 프라임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지하 수위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감마 프라임 Z를 해야 되고, 감마 프라임은 지금 감마 세츄에이션이 20이니까 20에서 감마 W 빼면 10kN/m 3승이고, 중간 지점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4m 해서 시그마 제로 프라임은 40kN/m 제곱이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 무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시그마 1 프라임은 시그마 제로 프라임에다가 무한 등분포 하중의 크기를 더하면 되죠. 왜냐면 무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 지중의 응력 증가량은 무한 등분포 하중과 동일하게 다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40 더하기 80이니까 120kN/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면 되죠. 이 식에다가. 그러면 총 치마량은 1 플러스 초기 간극비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 보면 1입니다. 그래서 cc는 0.5고 총 집안 깊이는 8m, 그리고 로그 40분의 120을 하면 되고, 이게 로그 3이죠. 근데 로그 3은 문제에서 0.5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2고 0.5고 8m 0.5니까 계산을 하면 1m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안밀도유는 총 치마량이 원래는 1m인데 지금 60cm가 발생을 했으니까 60%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지금 포화 점토 시료에 대해서 유효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구속압력 시그마 3가 100kPa를 작용했더니 파괴시 간극수압이 20kPa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3를 200으로 작용을 시켰다면 파괴시 간극수압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가 개념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유효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개의 유효 응력원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유효 응력원이 한 개다. 그러니까 뭐 구속 압력이 지금 100kPa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압력이 200일 때는 뭐 여기 어디 있겠죠. 200일 때 여기 어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의 이 원의 유효용력원과 이 원의 유효용력원은 하나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뭐 여기 어디 있겠죠. 똑같이 직경은 똑같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직경은 똑같습니다. 지금 조금 다르게 그려졌는데 원의 지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시그마 3죠. 그러면은 이 원의 유효용력원에 이거를 구해보면 시그마 3 프라임을 구하면 시그마 3 마이너스 U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100이고 얘는 20이죠. 그러면 이게 80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도 시그마 3 프라임이 8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얘는 지금 200이죠. 그러니까 200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과인간극수압을 빼면 8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의 과인간극수압은 200에서 80을 빼니까 120이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